아이디어를 뭐 내신 것도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그 알리슨 필이 임산부라는 설정은 제가 대학교 수업을 듣는데 원어민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만삭이신데 정말 속된 말로 골 때리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막 대학교 수업인데 핸드폰도 걷어가시고 뭐 이런 되게 깐깐한 성격의 교수님이셨는데 그 설국열차 시나리오가 나오고 선생님 역할을 보면서 정말 독특한 역할인데 하나만 더 덧붙여보자면 아마 임산부가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감독님께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감독님도 좋다고 해서 이제 결국 된 거고요. 뭐 다른 아이디어라면 악한의 좀 로열석 있잖아요. 거기에 뭐 양복 치수를 잰다던가 뭐 이런 조그만 칸들 칠각한 이거 중에 조금 제 아이디어가 들어갔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이네요. 저 감독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수많은 배우들을 동시에 컨트롤해야 되고 또 해외 배우들과도 처음 이렇게 또 작업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익숙한 두 분에게 조금 소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그러진 않았는데 뭐 오히려 이 두 분한테 많이 의지를 해야 되니까 그 세트장에서 이제 통역분들을 통해서 이제 외국 배우들하고 얘기하거나 뭐 내가 안 되는 영어로 막 이렇게 마음이 급해서 막 이러다가 두 분이 딱 세트장에 나타나면은 갑자기 제가 막 말이 트이면서 방언하듯이 막 한국말이 쫙 뭐 늘 너무 반갑고 뭐 기다리고 그랬기 때문에 소홀이라기보다는 저 때문에 좀 힘드셨을 거예요. 두 분이 붙잡고 막 제가 자꾸 하소연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들이 다 핀트가 어긋나군요. 저 배우 두 분께 마지막 저 질문 드리고 객석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감독님 하실 때 이 감독님 로케이션의 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면 사실은 뭐 먹을 거라든지 구경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할 텐데 사실 설국열차는 굉장히 한정된 공간 세트 안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 좀 그런 재미가 조금 이전보다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촬영 시에 각자의 좀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랄까 그런 외로움을 잊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이번 영화는 아무래도 배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쉬는 시간 틈틈이 선배님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 배우분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트레일러에 모여서 대기실에 모여서 뭐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세트장이 좀 답답하긴 해도 배우들한테는 세트장에서 연기하고 촬영하는 게 가장 편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로케이션이 주는 스트레스는 상상 초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8차선 도로를 막고 촬영 액션씬을 찍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받는다고. 그러니까 세트장이 아무런 집중력도 굉장히 높고 연기만 이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세트장에서 촬영하는 게 배우들한테는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집중력도 더 생기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설국열차가 사실 세트장에서 계속 촬영을 했지만 좀 답답하고 좀 단조로운 면은 뭐 없지 않아 있었지만 촬영은 굉장히 집중력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예전에 살인의 추억 때 마지막 터널 씬 찍을 때가 한겨울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비 오는 씬 찍을 때 그런 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어떤 세트 촬영했을 때 있죠. 그런 게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세 가지인 거죠. 남궁민수 이름은 사실 뭐 대단한 유머까지는 아니지만 서양인들이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찾다 보니까 처음에 무슨 독고철현 이런 거 그리고 아예 그 거의 그 이름만 써도 그냥 자막이 꽉 다 찰 것 같아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저기 잠실에 있는 신천중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반에 남궁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남궁민수 이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남쪽을 향한 이상향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풍부한 해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시나리오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장명이에요. 첫날 처음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딱 펴고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되게 즐거운 순간인데 그때 뭐 박강, 박두만, 뭐 서태윤, 뭐 현서 뭐 이런 이름 지면서 즐거운데 이번 영화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커티스 외국 이름을 하려니까 이게 막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봤던 영미권 소설도 보고 뭐 다시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두 캐릭터에 있어서는 한국 캐릭터니까 남궁민수 그때는 좀 마음 편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대신 요나는 좀 약간 국적이 모호한 이름이죠. 그 또 하나는 그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뭐였지? 그 기착한들. 예. 그 인류의 역사까지는 잘 생각을 못했는데 예. 좋은 해석을 해주셔서 이제 앞으로 외국 가서 인터뷰할 때 그걸 제가 이런 행사를 좀 좋아합니다. 이게 자꾸 하면서 저도 이제 점점 쌓여나가고 그 다음 인터뷰에서는 그 앞에 이런 GV에서 했던 좋은 또 대화를 또 제가 이용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칸의 순서가 그냥 씬 순서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커티스가 앞으로 전진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되게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칸의 기착한 구조를 짜는 게 씬 리스트를 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면서 기차의 구조 자체가 이제 영화의 내러티브 구조가 되는 거니까는 고민이 많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실제로 윌포드처럼 또는 그런 기차 엔지니어들이 이걸 설계하면 또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살고 싶은 기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본적인 동선 막 이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일단 더 크게 쪼개보는 개념이 있었어요. 원래 이건 극장이나 호텔이나 백화점 같은 공간에 가면 고객들을 위한 공간이 있잖아요, 동선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뭐 스태프 옹리 이래가지고 뭐 관계자 외 출입 금지되는 그런 철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갑자기 확 그 외장재도 후져지고 막 인테리어도 엉망이고 무슨 막 파이프나 무슨 기관이 노출돼 있고 막 거칠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문 밖에 나오면 이제 호텔이면 예를 들어 손님들이 다니는 공간은 되게 반질반질하고 매끄럽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를 일단 크게 나눴었어요. 미술 감독이란 저는. 그래서 그 경계선을 그 식물칸, 물공급 칸에서 식물칸으로 넘어가는 순간 제일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식물칸 이전과 이후로 나눠가지고 식물칸부터 그 고객들이 다니는 공간, 비싼 돈을 내고 탑승권을 산 사람들이 가는 데를 거기까지로 봤었고 그 식물칸이 물론 거기서 뭐 과일 야채도 따서 먹지만 거기가 또 관람하기도 하잖아요. 거기 앉아서 뭐 뜨개질하는 그 아줌마도 있고 또 그 바로 옆에 또 수족관이고 수족관도 거기 뭐 애들이 구경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꼬마애 하나 있고 뭐 아줌마랑 근데 거기 물고기를 또 잡아 먹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거기가 이제 탑승객 그 제대로 돈을 내고 탄 탑승객이나 부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거기까지고 그 이전에가 이제 사실 물공급 칸부터 해서 이렇게 기능적인 칸들인데 프로틴 블록 생산하는 그리고 엉겁결에 이제 추위를 피해서 올려탄 사람들은 다 이제 무임승차한 그 꼬리칸 인간들이 돼버린 거 아니야. 거기는 이제 사실은 원래는 화물칸이었던 곳인 거고요. 그래서 그 식물칸 이전에 이쪽 칸들은 되게 어둡고 칙칙하고 뭐 더럽고 질감도 거칠죠. 그리고 백화점이나 호텔 그 관계자의 출입금지 공간에 들어갔을 때죠. 그렇게 나눈 거였고 뭐 식물, 수족관 그 다음에 사실 동물원을 찍고 싶었는데 예산이 워낙 좀 빠듯하다 보니까 실제 동물을 태워 세트장에 데리고 와서 찍어도 돈이 엄청 많이 들고 또 뭐 그걸 다 컴퓨터 그래픽 동물을 해도 또 그것도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동물 칸은 그래서 점프를 하고 바로 이미 그
그 정육한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 고기가 된 이제 정육한이 있고 그 수족관 같은 경우는 꼭 예산이 들지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거기는 이제 전체가 다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실제 이 배우분들은 그때 찍을 때 아마 되게 황당하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찍은 거거든요. 전체 수족관 유리, 물고기가 다 컴퓨터 그래픽이었어요. 그래서 막 놀래는 척하면서 막 찍은 거였는데 아성량도 그렇고 뭐 되게 몰입해서 다 막 근데 완전 그 세트장 천장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일 끝에는 이제 당연히 엔진칸이 있는 거고요.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 실제 거기서 뭐 몇 년씩 내가 산다면 어떤 동선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짜봤었어요. 그러면서 또 커티스의 이야기 전개하고도 맞아야 되니까 교실 칸에서 아주 많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또한 반전에 반전도 벌어지고 그래서 그 위치도 중요했었고 그 원시시대의 역사까지 생각은 뭐 그런 역사제의 배열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대신 그 이완 브렘너가 그 횃불 들고 뛰는 거 거기서는 뭐 최대한 그 명색이 SF 영화인데 오히려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마치 뭐 원시인이 불을 발견했을 때 같은 느낌을 해보자. 그 팔이 잘린 이완 브렘너가 이렇게 우통을 벗고 뛰는데 막 그 이빨도 썩어 있고 막 진짜 원시인 같잖아요. 그런 느낌은 그거는 의도하긴 했었어요. 인류 역사까지 짚어본 건 아니지만, 그랬고, 그 양복 입은 아저씨, 그 악당, 뭐 여기 두 분도 그렇지만 저희도 그 되게 좋아했던 배우인데 대사는 많지 않지만 그 블라드 이바노프라고 루마니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혹시 그 크리스티안 문주 4개월 3주 일인가 그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깐느 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은 아니 저기 손 드셨네. 거기 보면 그 낙태하러 오는 무시무시한 의사 있어요. 그분이에요. 다시 보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캐릭터는 정말 뭐 악당이면서 악당인데 사실 그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특히 그 동생인지 커플인지 모를 그 자기랑 같이 다니던 단짝이 우리 고아성량이 좀 이상한 방식으로 그 오뎅꼬치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후에 이제 이 사람이 더 열이 확 오르면서 광기가 오르면서 통제가 안 되고 뭐 같이 가는 군인도 막 자기가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 아까 뭐 폭력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뭐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윌포드가 에드헬스가 그런 대사 하잖아요. 가뜩이나 기차에 미친놈들 천지인데 너까지 얼굴이 왜 이래 하면서 뭐 가뜩이나 기차에 미친놈들이 천지야 할 때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요. 그 대사와 화면이 겹쳐져 있는데 뭐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편집을 해놓은 것처럼 정말 이 인간들이 17년간 기차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다 이렇게 될 텐데 히스테리를 억지로 누르고 감추면서 살고 있을 텐데 그 광기나 이렇게 미친 거에 어떤 정점의 인물이 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마 그게 그 사람이 아닐까. 처음엔 되게 뭔가 절제되고 절도 있고 그 틸다 스윈튼의 보디가드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뒤로 갈수록 이 사람이 거의 폭주하죠. 나다가 풀리고 이제 거의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렇지만 뭐 그 결국은 강호 선배께서 이제 맨손으로 처리해버리시니까 그런 모습에서 저도 쾌감을 느꼈습니다. 예, 근데 좀 아쉽게도요 시간이 여기서 이제 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드가가 커티스에 의해서 잡아먹힐 뻔했다가 길리엄에 의해 구조가 되잖아요. 그때가 아기 때라고 했는데 앞쪽에 스테이크를 언제 먹어봤냐 그랬냐니까 어릴 때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간상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미스인지 뭐지? 예, 그렇게 궁금하셨군요. 극중 제이미 벨 나이가 한 몇 살 정도로 느껴지셨나요? 사실 뭐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영화에서 뭐 사실 제이미 벨이 결혼을 했어요. 그저께 애를 낳았어요. 그 부인이 또 배우인데 지금 애 아빠인데 어쨌든 극중에서는 저는 뭐 몇 살로 봐야 될까요? 19, 21, 22 서양인들 좀 많이 금방 늙어 보이죠, 그죠? 그 서양 고딩들이 좀 대딩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땐 얼추. 그리고 스테이크에 대해서는 아마 엄마가 많이 얘기해 줬었을 것 같습니다. 너 어릴 때 먹어본 적 있다. 뭐
어린애가 고기를 씹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만. 그렇게 따져보면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음부터 더 주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 온다고 하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그냥 그 친구분은 그 사실 제이미 벨의 어떤 그런 상황을 모르고 혹시 현장에서 제이미 벨이 고아성 씨한테 뭐 작업을 걸거나 그러지 않았냐 뭐 이런 걸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저희 앞쪽에 아까 처음 들으셨던 분. 감독님, 영화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네,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38시간 만에 100만 돌파도 축하드리고요. 멋진 헐리우드 배우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멋진 송강호 배우님이랑 고아성 양 같이 있는 거 너무 또 반가웠고요. 끝까지 살아남은 것도 기뻤고요. 저는 그 되게 멋진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각각의 그 비중이나 역할 분담도 잘 되었던 것 같고 각 그 캐릭터 특성, 그러니까 매력이 잘 묻어난 것 같아서 되게 좋았는데 특히 더 인상적이었던 게 아무래도 틸다 스윈튼이었는데요. 원작에서는 틸다 스윈튼 역이 남자였다고 들었는데 그 여자로 바뀐 계기와 그리고 물론 훌륭한 배우고 너무 영화에서도 멋졌지만 하필 틸다 스윈튼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그 원작 만화에는 뭐 그 메이슨 총리에 해당하는 인물 자체가 없고요. 사실 원작 만화랑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이 다 달라서 기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앞에 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틀려요. 최근 만화가 재출간됐다고 하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판사 이름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틸다 스윈튼은 뭐 저는 원래 팬이었고요. 2009년에 부산영화제에 왔었어요. 틸다 씨가 그래갖고서는 외모를 좋아한다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감독과 배우들이 원래 다 되게 소심하고 단순해요. 자기 작품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마냥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누구랑 나는 저 사람 작품을 저 사람 연기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내 연출이나 내 작품을 싫어하면 어떡하지? 되게 무섭잖아요. 나만 좋아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서로 좋아한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고 2011년에 제가 칸네 영화제 무슨 그 신인 감독상 부문 섹션에 심사위원으로 갔었는데 틸다 씨가 저기 그 케빈에 대하여 그걸로 이제 칸네에 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밥을 같이 먹게 됐죠. 그래서 그때 아직 그 설국열차 시나리오가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그 영어 버전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 만났어요. 그래갖고 뭐 서로 좋아한다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작품을 하자 이렇게 위기투합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시나리오를 찬찬히 봐도 그 틸다 언니가 할 만한 역할이 없는 거예요. 처음엔 보면 그 노란 옷 아가씨 있죠? 그 애들 데리고 가는 클로드라고 그 역할을 부탁할까? 근데 너무 2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처음하고 끝에. 어떡하지 하다가 메이슨을 여자로 바꾸면 재밌겠구나. 원래 남자 역할이었는데 틸다 씨 때문에 이제 여자로 바꿨죠. 근데 그러고 시나리오를 원래 그 또 메이슨 역할로 한번 만났던 또 후보 남자 배우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또 틸다 씨랑 아는 사이야 잘. 그 케빈에 관하여의 그 남편 있죠. 존 씨 라일리라고 하는데 그분을 만나서 메이슨 역할 어때요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틸다 여자 역할로 바꿔서 틸다 언니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 씨 라일리 그분이 뭐 이메일도 하고 그랬더니 야 너 어떻게 내 역할을 뺏어갈 수 있어? 농담으로 두 분이 또 친하시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더랬죠. 그래서 근데 뭐 그 뒤에는 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었고요. 2009년에 처음 시나리오 쓰기 전에 이 두 분은 제가 만나고 기차에 좀 타셔야겠다 말씀드렸고 외국 배우 중에는 이제 틸다 스윈튼하고 조너트 할아버지가 이제 제일 먼저 됐고요. 근데 이제 뭐 강호 선배나 아니면 이 두 분이나 아니면은 틸다 스윈튼, 뭐 조너트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 뒤에 다른 분들을 캐스팅할 때 이미 앞서서 그 일을 하게 돼 있는 배우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랄까 이런 것들, 뭐 송강호 선배가 하는 영화구나, 또는 뭐 틸다 스윈튼이 캐스팅되어 있는 거나 이러면 이제 다른 배우들도 신뢰감이 확 생기거든요. 그래서 뒤에 일들이 더 수월하게 풀어지지 않았었나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정을 안 해보면 자동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외국 배우들이랑 눈치 기싸움 없었는지랑 본인들 영화 처음 완성되고 본 느낌이 어땠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헐리우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정해진 시간 내에 철저하게 시간과 어떤 뭐 분량이나 이런 그게 이제 한국도 많이 그렇게 많이 가고 있지만 그게 상당히 긴장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현장은 그래도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워낙 큰 자본이 움직이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영화를 찍다 보니까 어떤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랄까 이런 것들을 감내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촬영을 할 한 4개월 동안은 정말 그 이병헌 씨가 어떤 인터뷰에서 자기가 아프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을 했다고 하는 말이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프게 되면은 그걸 아플 때까지 기다려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체나 그리고 연기적인 측면에서도 완벽한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좀 긴장감이 좀 남다른 작업이 아니었나. 그 배우들하고의 기싸움보다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서의 어떤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작품 CG까지 다 완성된 상태를 처음 본 게 기술 시사회였어요. 그때 저희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한 극장을 잡아서 스크린에 띄워서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아까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9년에 처음 듣고 이제 그 이후에 4년 동안은 정말 설국열차만을 생각했던 4년이었어요. 근데 그런 영화가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영화를 보니까 딱 시작했을 때는 이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정말 정신이 잠깐 드는 사이에 벌써 엔드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화가 좀 모르겠는 내가 찍은 영화지만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처음엔 들었는데 그거를 두 번째 보니까 모든 의문점들과 이해 안 됐던 점 이런 점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의미는 간단히 말해서 두 번 보시면 훨씬 재밌다는 이쪽 라인 끝에 이렇게. 먼저 영화 잘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영화 내에서 커티스 캐릭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커티스라는 캐릭터가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가 이제 리더가 돼야 된다고. 근데 그때 커티스가 두 팔이 멀쩡히 있는 자기가 어떻게 리더가 되느냐는 식으로 말했는데 영화 마지막에 가서 커티스가 결국 팔이 잘렸잖아요. 그러면 뭐 커티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진 않았지만 이건 앞으로 새롭게 열릴 세계에서 커티스가 리더가 될 거라는 뭐 은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잘린 건지. 뭐 이미 질문하신 내용에 답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은데요. 재구성을 해보자면은 시간 순으로다가 17년 전에 뭐 그 꼬리칸난에 갇혀가지고 서로들 막 잡아먹었잖아요. 식인이 벌어지고 막 그랬는데 커티스는 막 거기 앞장서서 칼을 들고 다니면서 막 악행을 더 세게 막 저질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더 맛있다는 뭐 그런 끔찍한 고백까지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애기였던 에드가를 이제 먹으려고 에드가 엄마도 죽였죠. 그러니까 그 칼을 들고 막 사람들을 해치고 했던 무리 중에서도 아마 제일 선두에 서 있었던 인간 같아요. 그래서 그 17년 전 그때 얘기만 무슨 프리퀄을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미드로 치면 한 2회차 분량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었고요. 그때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길리엄이라는 노인이 나타나서 가장 피바다가 된 지옥 같은 상황에서 또 가장 숭고한 상황으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니야. 자기 팔을 잘라서 먹으라고 던지는 거 아니야. 말이 그렇지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종의 기적인데 그때 아마 이제 충격과 그런 것을 받았을 것이고 그 커티스 대사를 보면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걸 따라했다 그러잖아요. 추종자들. 그들이 보면 아마 그 초반에 그 이완 브렘너 팔을 얼려서 잘랐을 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무슨 7인의 뭐 그 같이 목발 짚고 따라 나오는 한 10여 명의 그 무슨 원로회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설정한 거에서 그때 팔이나 다리를 잘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이제 전설적인 그 그룹이 됐겠죠. 예수님과 12제자처럼. 그러니까 그 길리엄 옆에 그들이 쫙 따라 나오잖아요. 커티스도 그중 하나가 되고 싶었겠죠. 특히 자기는 에드가 엄마를 죽인 그런 그 사람이잖아요. 그 죄가 있고. 근데 보면 이렇게 썰다 말았나 봐요. 이렇게 팔에 흉터만 있고 하다가 그거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수치심이겠어요. 그게. 속죄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다는 뭐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는 둥, 뭐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는 둥, 뭐 계속 그런 우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 에반스가. 그렇지만 이제 본의 아니게 마지막에 그 마룻바닥 밑에 그 기계 속에 삽입되어 있는 그 팀이 흑인 애 때문에 그 자기 사실 거기서 뭐 의자 다리를 넣어도 되고 딴 걸 넣어도 되는데 왜 굳이 자기 팔을 넣었을까? 아마 그게 자기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성냥을 주잖아요, 요나한테. 그 바로 직전에는 이 송강호 선배랑 그 서로 논쟁하면서 터트리고 이제 강호 형님이 이제 터트리고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 뭐 야 너 미쳤냐 뭐 우리 다 얼어 죽자는 얘기야 이러는데 막상 그 엔진의 추악한 실체를 보고 나서는 이 시스템을 유지해봤자 이거 소용이 없겠구나. 이거는 또 시스템 자체의 환멸을 느낀 거죠. 그래서 뭐 성냥을 요나가 뺏어간 게 아니라 직접 내주자.